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지난해 파행을 겪었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아보고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임금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보도에 이어 최근 전북에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올해로 130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그리고 과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은 끝에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중간 감사 결과 윤곽에 나와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금 전라북 도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그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그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감사 인력들이 지금 전북 도청 3층에 있는 그 감사장에 상주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고강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도청에서 벌어진 어떤 현장 감사는 지난해 12월경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지금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것이고 이후에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감사원에서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된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라든지 대회 전반에 걸친 어떤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련 업체들과의 어떤 계약 업무 이런 것들이 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게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다. 또 조직위원장이 5명이어서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관련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파문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주도적으로 이 잼버리 대회에 나섰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역할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 대회 자체가 좀 정부 주도, 공무원 주도의 어떤 그런 대회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 잼버리 대회라는 그 어떤 역사적인 관행이라던가 이런 지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어떤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조직위원장이 5명이나 되다 보니까 어떤 역할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이 경기가 좀 불확실하고 의사결정이라던가 어떤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위원회 인력이 좀 자주 교체가 된다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음식이라던가 보건이라던가 또 안전이라던가 또 날씨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그 대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부실했다. 이런 지적도 담겨 있어서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정부의 지나친 개입 그리고 조직위원회의 어떤 운영의 부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새만금 대회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조직위원장 중 1명이죠. 한국 스카우트 연맹 전북 연맹장인 김윤덕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장 5명 중에 1명이었던 김윤적 의원께서 이제 논평을 하셨는데 이 잼버리라는 민간 주도 행사를 좀 정부가 과잉 개입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일견 수긍을 하면서도 또 조직위원회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부가 어떤 예산권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책임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떤 예산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절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보고서 내용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잼버리 파행 후폭풍이 좀 거세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도 상당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실패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든지 지자체에 있다라든지
또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책임도 뭐 자유롭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감사원의 보고서까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책임 공방이 좀 더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들의 어떤 계약 문제도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조직위원회 해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이 문제가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임금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북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노동자가 많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이라던가 여성이라던가 노인층에서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를 놓고 보면은 전북 지역 그 임금 노동자 중에서 월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인데 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이제 36.4%에 달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전주 지역으로만 한정을 하더라도 27.6%의 노동자가 이런 저임금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통계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근로를 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이제 전주 지역 노동자의 4분의 1이 이런 저임금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북 지역에서 이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약 15%가량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평균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1.5배가량 높은 그런 좀 상당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적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노인 같은 근로 취약계층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좀 불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어떤 낮은 근로 조건들을 감수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동법 준수 교육. 노동 현장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법에 대해서 뭐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근로자들, 뭐 여성, 청소년, 노인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인식 개선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관련 기관의 어떤 그 실태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범인 식별을 위해서 촬영하는 일명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건데, 자, 법적인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 피해자 얼굴 사진이죠. 그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률이 올해 1월부터 지금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시행된 법의 내용을 보면은 그 특정 중대 범죄라고 해가지고 뭐 살인이라던가 성폭력이라던가 아동대상 성범죄라던가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기준을 보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그 범행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뭐 피해자가 사망한다든지 이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좀 그런 증거가 좀 충분히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이제 관할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어떤 그런 검토를 거친다던가 또 피의자 측의 어떤 이의 제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에 5일간의 유예를 둔다던가 이런 규정들도 지금 함께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머그샷 공개를 두고 쟁점과 찬반 의견은 어떻게 나와 있죠? 이제 아무래도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흉악범죄들이 많이 최근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찬성을 하는 의견을 보면은 이런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 사진을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떤 무죄 추재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미 좀 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률의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의자의 어떤 이의제기권을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공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1월에 그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그 공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김래아 피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범행 자체는 지금 좀 중대한 데이트 폭력 범죄로 보이고 이 피의자가 지금 그 본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여자친구는 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머니는 뭐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에서 좀 범행의 중대성이라던가 잔혹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을 했고 이 김래아 피의자 쪽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 검찰청 관할 검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그 머그샷이 공개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올해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은 1894년 1월 10일에 있었던 고부 농문 봉기를 시작으로 반봉건, 반외세, 항일 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해온 농민혁명입니다. 지난해에는 동학 농민군이 남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동학 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서 혁명의 의미와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이종민 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조성환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연구소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신순철 이사장님. 자, 동학농민혁명이 바야흐로 올해로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130주년이 갖는 의미 어디에 있고 또 기념재단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숫자상 130이라는 의미는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건이 반란과 역적이었다가 100주년을 기해서 우리 역사에서 복권이 됐다고나 할까요? 200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국가기념일과 기념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100주년을 기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졌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 100년간 꽁꽁 숨겨왔던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세계사적인 복권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130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금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복권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종민 이사장님. 네. 자, 동학농민혁명 전북을 포함해서 호남 지역에서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반봉건 반외세라는 그 기치를 뭐 내세웠다. 뭐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그런 이해는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혁명 발발의 그 뭐 시대적 배경 또는 과정, 결말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동학농민혁명은 뭐 크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의병 활동이나 3.1운동, 뭐 4.19, 뭐 최근에 이제 촛불혁명까지 그 정신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근데 이게 이제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뭐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라도 중심으로만 자꾸 동학농민혁명을 조명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반도 내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변화에 아주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 비중에 비해서 이제 그간의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 조명되는 그런 왜곡의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성환 교수님, 동학 농민혁명이 다른 밀란과 차별화된 점, 또 남달랐던 정신은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동학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어떤 그 학적 체계를 갖춘 그 사상 체계, 철학 체계를 이제 만들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민중들에게 이제 어필이 됐고, 또 동이라는 의미도 이제 크게는 이제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의 의미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지칭했던 동방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글로벌 로컬 어떤 그런 그 양쪽에 다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밀란과 달랐고,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도 천도교나 또는 이제 현대 한국의 뭐 김지아, 장일순 같은 그 생명사상가들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종미 이사장님,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계승돼야 하는 이유, 또 오늘날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그 농민군들이 꿈꿨던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 하자면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급이 철폐되고 이런 부분은 그 농민군들의 꿈이 일정하게 실현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런 뭐냐면 물리적인 계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의한 지배, 그래서 여전히 같은 사람이면서 사람으로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뭐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도 상당히 잘 표출이 되고 있는데, 농민군들이 꿈꾸었던 사람이 하늘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이제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는, 뭐 우리도 지금 뭐 4.19 혁명 같은 경우는 5.16 쿠데타에 의해서 그 모아된 부분이 있고, 우리 촛불혁명 우리가 상당히 민주주의 진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의 정책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 한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농민군이 꿈꿨던 세상이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그게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현재 이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성환 교수님, 우리 이 이사장께서 언급하신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당초 이제 동학은 동학 밀란으로 시작해서 동학 농민 전쟁,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이름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는데 뭐 100년이 걸렸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2019년에는 동학 농민 혁명이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자, 혁명의 의미를 뭐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됐다고 보는데, 조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직도 동학하면은 이제 밀란이나 폭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혁명으로 인정을 해주신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한국 이 근대사라고 할까요? 한국 근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 이 동학의 평가와 저는 동학에 대한 평가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는 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한국 근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외세에 의해서 근대화를 진행한 거라면은, 동학의 경우에는 우리 민중들이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점을 정부 차원에서 혁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3.1운동, 4.19 혁명의 효시 같은 그 사건으로 인정을 해준 거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순철 이사장님, 동학농민혁명이 자, 국가기념일로 5년 전에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직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욕심으로는 국가기념일이면 대통령께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다음 주에 이제 5월 11일에 국가기념일이 다시 열리는데 대체로 국가가 주관하는 기념식과 그 전후에 여러 가지 행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가을에 전시회를 두 차례 하는데요. 그 전시회는 주로 세계 기록유산 등재와 관련된 서울 국회 전시관에서 한번 전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념공원 내에서 가을에 전시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유산 등재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는 국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신 이사장님, 자세하게 좀 어떠한 기록물들이 등재가 돼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세계 기록유산 등재된 거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훈민정음 이런 부분들이 됐고요. 우리 이제 동학 관련 기록물은 8년 만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준은 이것이 이 기록물들이 인류 역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이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계인 모두가 기억해야 할 유산이다. 이런 평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동학 농민혁명이 세계사적 복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종민 이사장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그 이전에도 뭐 유령제를 지낸다든가 또 유령탑을 만드는 등 뭐 사업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 완전한 고증 또는 만족할 만한 고증이 없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창립이 되면서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자, 그간의 사업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뭐 저희들 그간 사업의 뭐 핵심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명되는 거, 이제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결과로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은 큰 규모의 그런 기념사업 관련은 이제 재단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저희 사단법인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주에 소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일 5월 31일부터 이제 6월 11일이 전주 화약일입니다. 그 기간을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으로 정해서 저희는 이제 초점을 후세 세대들이 우리 동학 정신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주로 이제 전주 지역의 동학 유적지들 답사하고 그 관련된 뭐 글쓰기,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뭐 그 결과물들을 다시 전시해서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행사들을 쭉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향후로는 뭐랄까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뭐 일상화 뭐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유적지를 답사해 가면서 다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뒤돌아보고, 뭐랄까 이렇게 대중적으로 문화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상하고 있는 듯해요. 지금 1차로 한번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차원도 있지만, 기념사업회 저희들이 그간에 해오면서 거창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친 부분들도 있어서
내부 역량 강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께서는 이제 지난 30년 전에 동학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도 또 실무적인 책임을 그렇죠. 해 오셨는데 30년 전하고 현재하고 이런 기념 사업을 하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활발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보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기념사업 회원들도 많이 나갔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하는데 기념사업회가 뭐 할 게 있느냐. 뭐 이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게 혁명 정신이 조금은 뭐 일상화됐다, 보편화됐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제대로 복원이 되어가고 있다, 정착되어 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신 이사장님, 재작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설치된 조형 작품 불멸 바람길에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긍심을 느낀다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기념공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기념공원은 국가기념공원입니다. 근데 황토현 유적에 지금 조성되어 있던 전봉준 동상이 친일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정읍시가 적극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3년 전에 새로운 동상을 발주를 했는데 그 이명선 작가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지금 완성한 고창 군청 앞에 세워진 의의 깃발 아래라고 하는 작품하고 두 작품이 동학 농민혁명을 현재까지는 대표하는 조형물이고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형물이 마치 공산품 납품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그 납품하는 회사의 하청업자로 전락되는 게 지금 현재 법률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작가의 책임도 있고 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조형물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기념사업회가 적극 나서가지고 여러 자문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아마 이 작업이 앞으로 좀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 조형물에 하나의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지금 우리나라 전체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인식이 아직은 전라도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00주년 때만 해도 전주시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왜 전주에서 이런 일을 이런 인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지고 지사님도 적극 나서 주시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황해도 해주성을 점령하고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평안도까지 전국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런 인식은 아직 특히 경상도 쪽에서는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국가기념일을 경상도나 충청도 쪽에서 식을 진행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 교수님, 동학농민군이 당시에 폐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또 집강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자, 민주, 자주 그 가치에 기반을 둔 어떤 강령과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집강소를 설치하기 전에 아마 전주 화약을 맺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약을 맺은 정신, 동학 정신 중에 하나가 일종의 화해와 평화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집단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서로 화해를 맺을 수 있는 그렇게 했던 동학 농민군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런 큰 공과 사의 문제입니다. 큰 대의를 위해서 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저는 화약 정신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민관 협력이라고 하는데 공치라는 거버넌스 시스템이죠. 율곡 이 선생님이 군신 공치를 말씀하신 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동학은 그 신하의 자리에 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관이나 군민.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서양식으로 말하면 데모크라시인데요. 그 정치의 주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그런 점에서 역시 민주주의 한국적인 우리 스타일의 그 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집강소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폐정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져 있나요? 저는 역사학자는 아닌데 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그것도 그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기존에는 이제 고려나 조선 같으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를 수입을 해서 그걸로 다스리는 스타일이었다면 폐정 개혁안은 아래로부터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올려서 그게 이제 수용이 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역시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요. 네. 자, 이종민 이사장님. 자, 각 지역별로 동학 농민혁명 기념 사업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일원화가 좀 돼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주장이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간 수십 년 동안 기념사업은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연대는 중요하죠. 근데 일원화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기왕 기념재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주도를 해나가면 될 거고 각 지역마다 그 동학농민혁명의 그 말하자면 구체적인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다르잖아요. 전주 입성, 전주 화약, 뭐 우금치는 이제 최대의 어떤 뭐 패배라고 할까 그러니까 기리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이번에 뭐 3년만 해도 3년 2차 봉기 같으면 이제 항일 투쟁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고 이제 그거에 맞는 기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완주의 이제 대둔산 같은 경우 최후 항쟁지인데 최후 항쟁지면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면 되니까 이것을 뭐 일원화하고 뭐 이러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각 지역에 맞는 기념 사업들을 하되 이제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5월 11일에는 각 기념 사업 단체들이 그 기념식장에 모여서 그간에 해왔던 기념 사업들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그 정신을 뭐 이렇게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뭐 그런 작업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조금 전라북도가 좀 주도하는 어떤 기념식이 따로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고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정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전주에서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활발한데 지금 김제 지금 뭐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남원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광역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추스러 줬으면 그냥 기초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뭐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자, 신수철 이사장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명예 회복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유족 등록이 이루어져서 10,000명 이상이 지금 등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차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제 서훈 문제입니다. 네. 서훈 문제.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웬 조선 왕조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서운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얼핏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이 1895년 의병항쟁까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인, 길게는 6개월 전 삼례봉기 이후에 동학농민군의 항일투쟁은 지금 제외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죠. 항일투쟁의 규모로 말하면 동학농민혁명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물론 1910년 이전에. 그런 점에서 지금 서훈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서훈이 명예회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반대를 지금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동학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주무부서를 어디로 할 건가 하는 정부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된 이유 자체도 보훈처가 이걸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재단의 소속이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건 결국 서훈이 되고 보훈부가 관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환 교수님, 이제 어느 정도 동학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외향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들이 계속돼야 될 텐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 이제 기념 사업이나 이런 그 정부 차원의 그 일들은 두 이사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 외국 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동학 농민혁명을 또는 동학이라는 그 사상 체계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국사나 동아시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만델라가 한 독립운동이나 인종차별 정책, 간디의 또 독립운동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뭐 해방신앙 시기는 동학보다 좀 뒤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그 침략을 받은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인데 그 중에서 시기적으로 제일 빠른 게 동학농민혁명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지평을 좀 더 거시 글로벌한 차원으로 거시적으로 확장해서 우리도 그렇게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외국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좀 학문적 그런 그런 활동이랄까요? 이런 게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내에 이렇게 좀 동학연구소라고 할 만한 게 아직 없은. 저도 책임이 있는데 예. 이걸 기억과 계승이라고 재단의 주된 사업의 목표가 기억과 계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관을 신설해가지고 지금 현재 187종의 자료가 한 95% 이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계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걸 전체 영역은 안 되더라도 일부 또는 해제만이라도 영역 작업을 해서 어디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또 누가 오든지 이걸 관람할 수 있는 자료관, 전시관 이런 사업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콘텐츠는 전부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 우선 저는 드라마도 많이 나왔고 영화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현재적인 의미와 해석에 맞는 드라마나 영화는 아직 흡족한 내용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소위 K컬처 하나로 간주되는 웹툰 사업. 이제 공모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되면서 조금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세대에 맞는 그런 작업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주신 말씀 요약하고 강조하시는 부분 듣고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환 교수님부터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동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랄까요? 그런 어떤 동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동학을 빼놓고 우리가 한국의 근대를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워낙 거대한 사건이었고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학을 이제 대할 때마다 항상 저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적 무게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종민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저한테는 동학의 일상화이고 생활화가 아닌가. 그걸 동학 용어는 심고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동학의 역사적인 의미가 체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종민 이사장님. 예,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역사를 회복하고 이런 작업들은 조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지금 이제 그것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내지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그런 작업들. 그게 이제 학술적인 접근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그 혁명들이 문화예술로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전주는 특히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세계 혁명예술 포럼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역시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영상 제작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전라도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역사 부교재라고 할까요? 아니, 부교재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지역 교과서 그런 부분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위에 개정판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이 되고 그거에 이제 더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 왜곡될 수 있거든요. 이 왜곡되는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당하게 저항하는 그게 이제 혁명 정신의 핵심일 텐데 저항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신순철 이사장님. 네, 우리 금년 130주년 기념 행사의 주제를 모두가 꽃이야라고 정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모두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동학 농민혁명의 기본 정신, 동학 정신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130년 전 선조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씨앗을 던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 좀 부실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녹두꽃을 피워서 우리 모두가 꽃이 되자는 그런 의미로 모두가 꽃이야라고 했는데 결국
가보년에 목숨을 걸고 나섰던 농민군들의 의지와 그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세상을 우리가 모두 꽃피워서 열매를 맺자는 의미로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꼭 130년 전인 1894년 가보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인데요. 4.19와 5.18로 이어지는 민중항쟁의 토대가 되어온 만큼 소중한 혁명 정신을 앞으로도 계승해야겠고요. 체계적인 연구와 조명으로 역사적 사건의 현대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